1992년 한씨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한 최여인. 한씨는요, 너무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항상 와이프. 다른 남자들은 일 끝나면은 막 술도 마시고 회포도 풀고 한다는데 한씨는 최여인이 보고 싶다며 늘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오고 집에서도 아내 머리도 직접 다 말려주고 손톱도 잘라주고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죠. 결혼 후 딱 1년까지 말이죠. 1993년 둘 사이에 큰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큰딸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남편 한씨의 행동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준비를 하는데 이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우, 이게 뭐가 짧아요. 치마 길이 다 이 정도 하지. 이렇게 많이 입고 다녀요. 그렇게 아내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 친구 잘 만나고 있어? 네, 지금 한창 얘기하고 놀고 있어요. 왜요? 아, 나 그 친구 좀 바꿔줘. 나도 인사 좀 할게. 응? 이뿐만이 아닌 아내가 마트를 가요. 그럼 그날 남편은 얘기합니다. 마트는 왜 갔어? 또 그 마트 사장 만나러 간 거야? 장 보러 간 거예요, 장 보러. 쌀도 시켰던데. 그럼 배달 총각이 우리 집에도 왔겠네? 집 앞까지만 왔고 배달 올 때 저 집에 없었어요. 그럼 그 총각이랑 모텔을 갔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틈만 나면 서방질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너 구청 근처 공원에는 왜 갔어? 그 총각이랑 모텔 간 거잖아. 그 근처 널린 게 모텔이야. 인연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폭행을. 첫째 큰딸을 낳은 1993년도부터 남편 한씨의 의처증이 시작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 남편의 병적인 의심으로 결혼 생활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택배가 와서 택배기사한테 최여인이 직접 택배를 받는다? 그러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그 택배놈이랑 무슨 관계야? 둘이 잠이라도 잤냐? 좋았어? 그 새끼랑 놀아나니까 좋았냐고. 그러면서 또 폭행. 매일매일 숨막히는 의심. 마트도 근처 세탁소도 뭐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다 의심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되는 남편의 의심, 그리고 이어지는 가정폭력.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부 사이에는요, 2명의 자녀가 더 태어납니다. 큰 딸의 둘째 아들과 셋째 딸까지. 이 자녀들은 괜찮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허구한 날 이렇게 싸우는데, 아빠가 말도 안 되는 걸로 허구한 날 엄마를 때리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 최여인은 그냥 다 참았습니다. 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기 싫어서. 이 한씨는요, 2017년 간경변 진단을 받습니다. 그냥 간경변이 아니라요, 조만간 죽을 거라고 시한부 진단까지 받아요. 그러다 보니 한씨는 고정된 직장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술을 매일같이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최여인이라도 나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냐고요. 시한부 진단을 받아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 여전히 아내가 밖에 나갔다 하면 다 의심하기 바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최여인은 생활비를 벌어야 했지만 한씨의 의처증으로 인해 시간제 근무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거의 갇혀있다시피 해야 했어요. 이 한씨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은요, 시한부 진단을 받고 더 심해졌습니다. 너 같은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면서 물고문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1년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만 21번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1년 동안 이 최여인이 살려달라고 112에 신고를 한 게 21번이 넘어. 와.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학교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학교에 큰 회칼을 사서 숨겨놨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한씨의 의처증과 폭력이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둘째 아들은 학교까지 옮기게 돼요.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엄청 심했습니다. 나 사람 어딜 찌르면 죽는지 다 알아. 아직 용기가 없어서 그냥 있을 뿐이야. 페칼은 그냥 다시 사면 그만이야. 이 용기만 다 차면 아버지부터 찔러 죽일 거야. 이런 상황에 정말 최여인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댈 곳이 없잖아요. 최여인은 결혼 생활 동안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2차례 스스로 목숨도 끊으려 시도까지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될 사람은 최여인이 아닌데. 그런데 딱 이때쯤 최여인에게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최여인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22살이었던 큰딸이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큰딸을 이렇게 잃은 거예요. 큰딸이 사망한 뒤에 최여인은 부모의 잘못으로 큰딸이 사망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한씨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한씨의 음주와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의처증이 더 심해져요. 사건 전날인 2017년 5월 6일 그날 큰딸의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준 아들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때 엄마 최여인이 아들 친구고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얘기해라. 아줌마가 다 사주겠다. 그래서 아들과 아들 친구를 불러다가 근처 술집에서 음식을 시켜 같이 술을 마신 겁니다. 아들, 그리고 아들 친구, 그리고 엄마 최여인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남편 한씨가 이걸 봤네. 한씨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때도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한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하다하다 네 아들놈이랑도 붙어먹냐? 엄마 최여인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건 아들 친구, 심지어 아들과의 불륜까지 의심하는 남편의 폭언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들의 관계까지 의심. 지금 첫째 딸도 잃어가지고 힘든데 자식들까지 이놈이 다 망쳐놓고 있어. 그래서 5월 7일 45살이었던 아내가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남편 54세 한씨를 멀티탭 전선을 이용해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아들을 통해서 경찰에 자수한 최여인. 참 제가 일일이 이 남편 한씨의 의심과 폭력을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제가 언급한 것보다 이 남편의 의심과 폭력은 정말 더 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사실 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성적으로는 정당화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처증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가정폭력이었는지 대충 좀 짐작이 되죠. 무려 25년 동안 이런 의처증에 시달리신 건데 아빠가 이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일 수가 없죠. 아빠가 이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까지 다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고 둘째도 다 난리가 나고 이 살인죄의 법적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3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제일 낮은 5년보다도 낮은 건데 물론 살인은 범죄이고 큰 잘못이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5년 동안 심한 의처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그 25년간의 그 지옥의 시간을 재판부에서 참작을 해줘서 징역 3년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집착하고 의심하는 의처증,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집착하고 의심하는 의부증의 끝은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결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건처럼 높은 수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에 시달리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걸 받으러 오셨을 때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죽든 상대가 죽든 이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힘드니까 펑펑 우신대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의처증, 의부증이 심한 배우자와 살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어디 말없이 숨어버린 후에 이혼 소장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가정법원에 내면 이혼할 수 있는데 왜 이혼 안 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살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피해자분들이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이혼을 해봤자 이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은 칼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소장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집에 가스통을 폭발시키는 거랑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제도 장치가 이 의부증, 의처증 환자들에게는 안 통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은 의부증, 아내가 남편을 끝없이 집착하고 의심하는 부부였는데 아내의 이런 심한 집착과 의심에 견딜 수 없었던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고 변호사까지 찾아와서 상담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혼 진행을 안 하셨대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못 하신 거죠. 왜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이혼 소송 제기해서 내가 소장을 받는 그 순간 네 시댁 식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에 실제로 이 남편분이 이혼 진행하려고 변호사 찾아왔다가 끝내 이혼 진행을 못 하셨다고.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내가 전에 뭐 바람을 폈던 전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의심할 만한 짓을 과거에 했던 거 아니야?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 피해자 의심할 만한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남편의 의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 실제로 전문가는요, 오늘 사건의 남편 망상장애 중에 부정망상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정망상 그리고 의처증 같은 말이에요. 부정한 짓 할 때 그 부정입니다. 외도를 뜻하는 부정, 망상. 이게 무서운 게 피해자가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줘도 안 통한대요. 네가 지금 바람을 펴놓고 나한테 변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떠한 증거를 내밀어도 네가 지금 내 눈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너 바람 펴놓고 날 치밀하게 속이려 하는 거구나. 틀림없이 지금 이 여자 바람 피고 있다. 이 사람은 늘 외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머리에 무슨 모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가 길을 물어본 거예요. 저 죄송한데 여기 슈퍼는 어떻게 가나요? 그럼 그 대화하는 장면만 딱 보고 아, 이 여자는 늘 바람 피는 여자니까 저 남자랑 바람 피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길 알려준 거라고 막 호소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삼자 대면을 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니네 둘이 짜고 지금 날 속이고 있다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당하는 피해자는 미쳐버리는 거죠. 보통 이런 의처증은 가정폭력까지 동반합니다. 그냥 여자가 바람핀다 의심되면 헤어지면 되지. 헤어지긴커녕 말도 안 되는 주장, 말을 막 해대면서 아무 죄 없는 아내를 때리기까지. 이런 생활을 25년을 해오신 거예요. 와, 정말 숨이 컥 막히는데. 이런 환자들은요, 눈앞에 두고 있어야지만 안심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눈앞에서 사라지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의처증보단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내 눈앞에 보고 있어야 되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어디 나가 있다, 누굴 만난다 하면 영상통화로 다 확인하고, 아니면 밖에서 몰래 아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나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고 다시 몇 시에 잠깐 외출하고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그 사이에 10분이나 5분 정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10시에 나가서 10시 20분에 들어왔다가 10시 40분쯤에 나갔어. 그러면 10시 20분에 들어왔다가 10시 40분에 나갔다고? 그럼 그 사이 20분 동안은 뭐 했어? 그 20분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거예요. 그 20분 동안 집에 남자 끌어들인 거 아니야? 남자랑 잔 거 아니야? 20분이면 충분하잖아. 혹은 여자 집에 들인 거지? 그런 거지? 그 여자랑 집에서 뭐 했어? 그때 길거리에서 둘이 얘기하던 그 여자지. 솔직히 얘기해. 그 공백의 20분을 막 미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의처증, 의부증은요, 심리 혹은 정신과 의사들도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의사도 이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의 망상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도 말 한마디에서부터 다 신경 써서 조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의 말도 쉽사리 잘 믿지 않고 그 부정을 저지르는 배우자와 한 통 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치료를 할 때 조심한다고 해요. 그만큼 심각한 질병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오늘 사건도 그래요. 두 분이 연애할 때는 정상이었대요. 그리고 첫째 딸을 낳기 전까지도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첫째 딸을 낳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그 전부터 약간의 징조는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애를 낳고 나서 증상이 더 심해진 거일 뿐, 그 전부터 증상을 보이긴 했을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모든 직장 생활이나 뭐 다른 거는 다 정상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만약 지금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에게 심한 의처증, 의부증을 당하고 있다고 칩시다. 의처증, 의부증을 내가 당하고 있어요. 남편이 끊임없이 나의 외도를 의심하고 집착하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내가 아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네. 의처증인 남편한테 새로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기존 아내인 나에게 보였던 의처증이 새롭게 생긴 연인, 그 여자에게 옮겨갈 수 있을까? 전문가는요, 의처증, 의부증은 본인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의처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몇몇 피해자분들은 실제로 우리 남편한테 애인이 생기길 바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오늘 이 사건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다 참고 사셨는데 정작 이 큰딸은 극단적인 선택, 둘째 아들까지 휘청거리니 좀 이 자식들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식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자식 입장에서는요, 우리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이 지옥을 참고 견뎠다, 고마움보다는 그걸 보고 함께 사는 그 시간이 자식들에게도 너무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커봤자 보고 자란 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커도 심리적으로 전혀 안정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들 때문에 내가 다 참고 살았다 라고 하지만 전혀 자식들에게는 그게 좋은 아름다운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처증, 의부증을 당하시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타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는요, 이 피해자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이 뭔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나를 밀어붙이거나 폭력까지 행사할 때는 주위에 상황을 무조건 알리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의처증, 의부증이 아니어도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나를 때렸네, 혹은 아내가 나를 때렸네, 그러면 정신의학에서는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무조건 이혼하라고 얘기한대요. 한 번 맞았다 하더라도 이혼해라. 그만큼 가정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의처증, 의부증의 끝이 매번 거의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다신 이런 사건이,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벌어진 남편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